네, 안녕하십니까? 자, 체리피커 인강에서 시사 강의를 맡고 있는 양광모입니다. 자, 오늘은 5월달 2019년 5월 시사 상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사회문화, 두 번째 정치 외교, 세 번째 경영 경제, 네 번째 이제 기술공학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문화 파트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해가지고 먼저 처음 나오는 용어는요, 파이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이 세대 뭐냐? 지금 현재 주된 소비 계층인 2030 세대를 파이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크게 이제 PIE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P,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고요. 두 번째 I, 자신에게 투자하고요. 세 번째 E,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소비하는 세대를 뜻합니다. 이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먼저 명품을 선호하는데 특히 로고가 없는 그런 독특한 명품을 추구하더라. 그래서 개성과 투자 관련돼서 독특한 명품 선호. 대표적인 게 오프화이트라는 그런 명품을 선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광지만 둘러보는 여행보다는 여행을 좋아하긴 하는데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자유여행이나 동행자를 껴서 하는 그런 여행을 선호하더라. 이것도 개성이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또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에 딱 맞죠. 그리고 기성세대처럼 저축을 하기보다는 외제차 같은 거를 선호하는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명품이나 외제차 구매가 특히 이 파이 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Z세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Z세대 뭐냐? 가장 최근에 태어난 세대예요. 그래서 뭐 1020 세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현재 10에서 20대, 10대, 20대더라. 이게 밀레니얼 세대, 다음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레니얼 세대도 인터넷에 아주 능숙한 최근 세대인데요. 이들은 이제 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출생한 세대고요. 그 다음 세대가 그 Z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최근 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입니다. 그 다음, 자, 5월 6일, 어린이 다음 날이었죠? 어린이날 다음 날 대체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자, 대체휴일제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은 3개밖에 없어요. 그 3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 요 3개가 휴일일 경우에 그 다음 이제 평일을 휴일로 하는 걸 대체휴일제라고 하고요. 개천절,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날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딱 이 3개예요. 그 다음 자, 최근에 가장 핫한 음료죠. 자, 블루보틀 흑당 버블티입니다. 먼저 블루보틀인데요. 미국의 프리미엄 커피예요. 상당히 비싼 고가 커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지금 가장 핫한 그런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고요. 또 하나는 흑당 버블티입니다. 이 대만 음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대만이 참 먹거리로 유명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만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로 대만으로 여행 가는 인구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대만 음식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흑당 버블티입니다. 버블티 자체가 이제 대만의 국민 음료인데요. 여기에다가 흑당이라고 하면은 그 뭐죠? 조린 흑설탕 이게 첨가한 버블티가 흑당 버블티고요. 이게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도 상당히 지금 흑당 버블티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차 같은 경우에는 이 흑당 버블티 먹으려고 사람들이 보통 한 30에서 50m까지 줄 서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5월 마지막 날,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에요. 그래서 특히 중고등학교에 이 블루리본 캠페인이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5월 30일 WTO가 정한 세계 금연 날이고 블루리본 캠페인이란 건 뭐냐면요. 자, 금연 캠페인이에요. 특히 이제 학교 내 이제 담배 없는 그런 걸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연 캠페인,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캠페인이더라. 그 다음
자, 정치 외교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 정책하고 정치 볼게요. 먼저 5월 달에는 참 여야의 대립이 심했습니다. 특히 이 패스트트랙, 그죠?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 불리는 이 패스트트랙 상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대립이 심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공수처 도입법, 검경수사권 조율법 요게 통과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먼저 살펴보면은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회에서 안건이 좀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 이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어떤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은 일반적인 법안 처리 방식과는 달리 이제 상임위원회 심의 의결 같은 것도 하지 않아도 최대 이제 시간이 330일이 지나면은 자동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다음, 자, 이걸로 이제 지정된 법안들 대표적인 3개 살펴보면은 먼저 선거법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선거 연령 19세에서 18세로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이제 비례대표 관련돼서 자, 우선 국회의원 수는 300인 유지한 채로 자, 비례대표 의석수가 최대 75석으로 증가하고요. 지역구 의석수는 좀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뭘 도입하기 위한 거였냐? 50%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요거 도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인원수가 좀 더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공수처 관련돼서 설치 법안. 자, 공수처라고 하면은 이제 고위공무원 수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 판사, 검사, 그리고 좀 고위 경찰 공무원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이제 기소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그래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사실상 폐지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검사의 권력이 조금 이제 약화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 추경 예산안 편성입니다. 자, 특히 하반기 집행될 걸로 보이는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편성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2% 초반대까지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019년에. 또 그거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연초에 있었던 미세먼지. 이걸 좀 잡기 위해서 추경 예산안을 좀 긴급하게 미리 편성을 좀 조기했습니다. 규모도 상당히 큰데요. 6조 정도 예상했는데 6조 7천억까지 지금 증가했고요. 그 내용들 보면은 이제 경기 방어를 막기 위해서 주로 했던 것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취약계층 고용 지원, 긴급 생활안전자금 지원, 기초생활자 그 증가. 그리고 이제 반면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급,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이런 거 지원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추가 경정 예산의 개념이죠. 자, 추경 예산이라고 하면은 본 예산이 연초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 본 예산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추가 예산과 경정 예산을 합쳐서 부르는 거고요.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이 추경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추가 예산을 뜻하는 거예요. 본 예산의 부족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세수가 좀 더 거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늘리는 이 추가 예산을 보통 이제 추경 예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자, 제로페이네요. 자, 제로페이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미미하다 보니까 이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의점까지 결제 가맹점을 확대했습니다. GS라든지 CU, 세븐일레븐 이런 4만 개 넘는 편의점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지고요. 향후에 이제 베스킨라빈스 같은 프랜차이즈에도 확대할 그런 방침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온라인에도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제로페이가 뭔지는 시사 강의에서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이 이제 발표됐습니다. 된다 했는데 결국 발표가 됐네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 2040년까지 30에서 35%까지 확대시키는 거.
자, 보통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안은 2008년부터 시행이 됐다 그랬죠. 1차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3차가 2019년에서 2040년까지로 지금 이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슈머 확산이라고 있는데요. 프로슈머라는 것은 뭐냐? 프로듀스 더하기 컨슈머. 소비자인데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 생산에 관여하는 거, 소비자가 디자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제품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능동적인 소비자를 프로슈머라고 하고요. 전력에 있어서 프로슈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력을 스스로 만드는 자가 태양광 발전 같은 거,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집이나 보면은 지붕 같은 데 많이 달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전력 프로슈머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에너지는 자기 집에 쓰고 남는 에너지는 그거를 한전에 팔기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고요. 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란 말 들어봤나요? 자, 그거와 비슷한데 마이크로 그리드는 이렇게 이제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열 발전 이런 자가 발전 자그마한 자가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의 프로슈머의 다른 말이에요. 마이크로 그리드. 그 다음, 자, 수소 관련돼서, 자, 가스공사가 이 수소차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30년까지 이 수소차의 그 수소 가격이 경유차 연료보다 저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소 배관도 설치하고 많은 인프라를 깔겠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수소차가 활성화되느냐? 그 기준이 바로 이제 그리드 패러티예요. 그리드 패러티. 자, 그리드 패러티란 말은 뭐냐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하고 기존 화석 연료 단가하고 패러티 딱 같아지는 거, 균형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사람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겠죠. 발전 단가가 싸져야지, 그죠? 그래서 단가 맞추는 그 패러티 등가가 바로 그리드 패러티라고 부릅니다. 2030년에서 2040년 정도를 그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수소차 FCEV는 많이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역 외교 관련된 용어 볼게요. 자, 미중 갈등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최근에는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용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에는 미중 갈등의 본질이 뭐냐? 서로의 패권 다툼이더라.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예전에 고대 아테네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했던 말로 유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그리스 간의 패권 다툼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기존에 이제 강대국이었던 스파르타와 신흥 부상국이었던 이제 아테네 간의 전쟁이었죠. 이 전투가 그 그리스 앞바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있었다 해가지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기존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하고 거기에 이제 그 신흥국으로 올라오는 그 도시국가인 아테네 간의 그런 패권 다툼에 의해서 생겼더라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자지구에서 또 한 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이었겠죠. 33명이 죽었어요.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충돌 원인은 이 가자지구라는 지역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자지구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국제법상으로는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역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 가자지구를 뭐라고 부르냐? 세계의 화약고다라고 불러요. 세계의 화약고. 그래서 이번 사태도 여기에서 이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 자, 경영경제 파트네요. 먼저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분야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이걸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겠죠. 이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이 이제 압도적으로 1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선포했어요. 자, 그래서 주된 내용으로는 메모리는 1위 계속 유지하고 이제 2030년까지 비메모리 쪽에 있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파운드리 분야라는 것은 반도체를 제조만 하는데요. 반도체는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자, 세 가지 파트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 설계와 제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만 하는 데를 팹리스 회사라고 부르고요. 또 제조만 하는 데를 파운드리 회사라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파운드리 쪽, 특히 시스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자. 시스템 쪽에 종합 반도체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시스템 쪽에서 파운드리 쪽에서만 생산하는, 위탁 생산하는 쪽에서만 1위 해보자. 그 다음에 또 팹리스 쪽에 대해서도 시장 점유율 10% 달성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 전체에서 종합 1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 인텔을 제치고 종합 1위 몇 번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확고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온 칩. 칩 안에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 외에 연산, 제어, 뭐 이런 중앙 처리 장치 같은 거. 그런 게 바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이런 시스템 반도체는 다양한 것들이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메모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칩에 통합된 통합칩이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시스템 온칩, 통합칩, SoC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 컴퓨터의 CPU, 스마트폰의 CPU와 같은 머리와 같은 게 AP라 부르죠. 중앙 처리 장치들. 이런 거를 대표적인 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반도체들인데 주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칩 안에 다양하게 이제 장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SoC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자, 파운드리 업체. 파운드리란 말은 이제 설명드렸죠. 생산만 하는 업체다. 반도체는 크게 종합 반도체 회사, 설계에서 생산까지 다 하는 거. 그 다음, 설계만 하는 팹리스 회사,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회사. 세 개로 나눠지는데, 파운드리는 제조만 하는 데더라. 그래서 설계하는 회사에서 도면을 넘겨받아서 제조만 위탁하는 거. 삼성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다 1등하기 힘드니까 파운드리에서만 우선 1등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팹리스 업체. 설계만 하는 데예요. 보통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이 상당히 이제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투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설계만 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회사들을 팹리스라 부르는데 팹이란 말은 공장이란 뜻이죠. 공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만 하는 전문 회사. 자, 그 다음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네요. 스마트폰 국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스마트폰은 다 베트남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베트남으로 생산 라인을 통합 이전 결정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MC 사업부, 이 스마트폰 담당하는 이 사업부 신입사원 채용도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거, 회계, 분식회계, 이 장부가 조금 발견됐다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공장 바닥에 장판 밑에다가 이 재경팀 관련된 서버하고 노트북을 숨겨놨는데 요게 이제 내부자가 그걸 일러가지고 그 검찰이 들어와가지고 다 뒤져서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 문제는 2016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일으켰었죠. 이 상장할 때
이 회사가 지금 상장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았는데 그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 분식회계 했다는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분식회계라는 게 뭔지 살펴보면은요. 분식이란 말은 이 분자가 화장, 분을 칠한다 이런 거예요. 좋게 보이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분식회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금융 관련해서는요. 보험사, 이 독립대리점이라고 부르는 GA가 2001년 정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한 15년 만에 보험시장 전체에서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뭐가 줄었을까요? 보험사의 설계 채널이 줄었겠죠. 보험 전용 채널이. 그죠? 보험사의 전용 채널이 줄고 또 뭐 방카슈랑스도 좀 줄었겠죠. 그래서 자, 독립대리점이라고 불리는 게 GA예요. 제너럴 에이전시입니다. 이 GA가 엄청나게 성장했더라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독립대리점들은 특정 회사의 보험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독립돼 나온 거예요. 따라서 여러 회사의 상품들을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여러 보험의 상품을 다 팔 수 있는 비전속 대리점이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잘 파는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기술공학 관련된 용어로 가볼게요. 자, 한 개밖에 없는데요. 자, 에그테크 얘기 드리겠습니다. 에그리컬처 더하기 테크놀로지 해서 농업에 있어서 테크놀로지, 최첨단 기술, 최첨단 농업 기술을 뜻합니다. 뭐가 도입됐을까? 자, 말 안 해도 알만한 AI, 빅데이터,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식량 부족 문제가 좀 심각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 구글 이런 데서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해서 한국은 상당히 지금 느린 상황입니다. 이제 고작 스마트팜, 이것도 이제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비닐하우스 정도, 소규모의 스마트팜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스마트팜 역시도 에그테크의 하나의 종류긴 하지만 주로 이제 농작물 재배 환경을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재배 환경 관리. 됐죠? 자, 4월 시사는 좀 짧죠?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 넣은 게 바로 논술 대비 자료입니다. 그동안 이제 시사 관련돼서 이런 많은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용어들이 한 번에 이제 논술 자료로도 어떻게 통합되는지 한번 볼 수 있네요.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술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현상 관련해서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이제 인상이 많이 됐었고, 그죠? 이런 게 이제 분수효과더라. 그래서 분수효과 관련된 시사용어 했었죠. 그죠? 그 구체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소득 양극화에서는 미미하지만, 그죠? 뭐 미미하고, 그리고 경제는 여전히 침체 중이다. 그래서 소득 양극화 관련된 용어들 3개 체크해 주세요. 팔마 비율, 진위계수, 10분위 분배율.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써놨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죠. 최저임금 올려서. 그죠? 경제는 여전히 안 좋다. 경제 관련된 지수들 쭉 써놨고요. 내용들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상이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효과가 있겠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분수 효과가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긍정적인 효과로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면은 어떤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논거에 대한 반박 근거도 2개 정도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로 인한 또 일자리 감소도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사회 다양한 연쇄작용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영향입니다. 이제 해결 방안도 찾아봐야겠죠. 크게 이제 첫 번째는 완만한 상승이 좋더라.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 두 번째는 다양한 방식의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러났어요.
해서 이번 지금 5월 시사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